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광진구 통일한마당 2023년도 그 행사를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일하면 요즘에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면면하게 이어온 우리 광진에서의 통일한마당 행사가 이렇게 이제 뜻깊게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박수 한번 주시죠. 네. 2023년 제24회 광진구 통일한마당 평화통일 강연 첫 번째 를 힘차게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는 그냥 없이 바로 저기 상임 공동대표님이 두 분 계신데 오늘 마주연 상임 공동대표님께서 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광진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사람 ING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들이 서로 끌어안고 화해와 협력을 얘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을 것만큼 강대강 아주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광진 통일 한마당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좋을 때도 평화통일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가를 논의했었고요. 이렇게 또 엄혹한 시기에 우리가 평화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방편의 하나로 오늘 좋은 통일 강연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광진의 그 면면이 이어져 온 순수한 민간의 통일 활동이 앞으로도 꾸준히 어떤 여건 속에서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이루어야 할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연에 보시고 저희 활동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이번에 24회 광진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두 분을 이중원님하고 안순종님 두 분을 잠깐 앞으로 모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네, 반갑습니다. 이번 통일한마당 실무를 책임지는 공동집행위원장 저는 이중원입니다. 이 광진구 통일한마당이 평화통일강연 두 꼭지, 그 다음에 평화통일 역사기행 한 꼭지 이렇게 해서 오늘 6월 13일 1강을 시작으로 해서 9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암울하지만 광진구에서나마 평화통일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솟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순종이라고 합니다.
제 머리가 좀 색깔이 좀 휘황찬란하시죠? 좋아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남과 북이 합치면 색깔이 뭐가 되죠? 이 색이 됩니다. 이 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색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좀 노력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후에 좀 아까 우리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중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벌어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정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저희 블로그가 있습니다. 통일하마다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해왔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면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광진구에 지속적으로 24일까지 진행해온 거는 굉장히 뜻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 쭉 어떠한 상황이 돼도 유지해 갈 것이라는 것을 상임 대표님과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분하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발족 선언문 낭독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그 본 강연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낭독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 순서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본 강연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면 뜨거운 박수로 모시면 좋겠고요. 진행되는 동안 귀 기울여서 이렇게 경청하시면 아마 좋은 강연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강사님 그 강연 주제는 국제 정세를 통해 본 한반도 평화. 예, 요즘에 아마 맞는 그 강연 제목이 아닌가 싶고 강사로는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님이십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 이걸로 해도 되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혹시 이거 리모컨 예. 앉아서 해요? 앉아서 하면. 양쪽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한 번도 앉아서 해본 적이 없어서. 서서 하세요. 네. 예, 편해서 하려면 이걸 화면을 넘겨야 되는데. 예.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한반도 정세가 좀 암울하다고 느끼시나요? 예. 예. 네. 비전이 안 보인다. 네. 예. 그럼 평화 통일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아, 예.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언론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습니까? 예.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잘하고 있다. 또 미국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미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요거랑 요거 두 개 왔다.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시겠네요. 예. 저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한반도가 한국이 은근히 언론 통제가 심하고 이 말을 하는데 자유롭지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 잘못했다가는 또 혼나고.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제 생각을 기탄 없이 그냥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의문사항이 생기시거나 또는 다른 입장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나고 질의응답 할 때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막상 끝나보면 또 그때 가면 또 이게 김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주십시오. 토론하듯이 하면은 졸립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 양이 좀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옛날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천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리면 또 이야기가 쉬우실 텐데 그걸 다 빼고 그냥 막 쭉 얘기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의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전 세계 질서 한꺼번에 바뀔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한반도만의
한국만의 외로운 투쟁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한꺼번에 다 뒤바뀌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 그래서 그런 과도적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우리 그런 과도기, 전환기에 지금 놓여 있다. 이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이 100년 만의 대변혁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2019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계속 해왔던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미국의 패권이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장악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과 이건 느끼시나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이 두 가지가 과거는 완전히 다른 지점입니다. 세계 질서 변화의 두 가지 특징은 한마디로 미국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라앉고 있고 또 하나는 브릭스로 대표되는 5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흔들렸어요. 과거에는 막 미국이 여러 차례 흔들렸던 적이 있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한번 흔들렸고요. 그 이제 1971년도에 근본이 달러 체제를 해체했을 때도 흔들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중심을 잡고 갔죠.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갔습니다. 91년도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더 그랬죠. 단독 1급 패권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 미국이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 유지했던 이유는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근데 지금은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패권을 몰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군사 패권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군사 패권, 핵무력, 재래식 전투력, 800여 개의 해외 군사기지, 여기에는 이걸 바탕으로 한 세계 군사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경제 패권입니다. 달러 체제에 기초한 이런 달러 체제에 기반한 세계의 모든 금융 질서를 좌지우지했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미국은 군사 패권과 경제 패권을 쥐고서 정치 패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각국의 내정에 간섭해 왔고 친미 정권을 수립해 왔고 유엔 등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국제기구를 임의대로 자기들 이익에 맞게 움직여 왔죠. 그리고 국제 분쟁을 중재해 왔습니다. 국제 분쟁에 자기가 중재자로 나서서 이렇게 화해해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세계 언론을 장악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세계 언론을 조작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개인주의 사상, 이기주의 사상을 끊임없이 유포시켰습니다. 사람은 집단으로 모였으면 이게 불리해요. 사람을 다 개별로 다 쪼개내야지 일대 자본이라는 커다란 힘과 개인과 개인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책자가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기적 유전자죠. 이건 세계적인 초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시면 유전자 자체가 이기주의다. 이기주의는 사람의 본성에 맞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에 맞는 사회체제는 자본주의다.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로 해서 사상적 기반을 이기주의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군사패권과 경제패권을 기반으로 정치패권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의 대통령의 정상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비전을 열심히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는 지난 3월 달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이걸 뭐라 표현했냐면 신시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입니다. 새로운 시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인데 여기서 보면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 단독주의, 힘의 정치에 반대한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소규모 동맹 설립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안보 불가분의 원칙. 안보 불가분의 원칙이 뭐냐면 한마디로 나의 안보를 위해서 상대방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너희 나토의 안보를 위해서 나의 안보를 침해하고 나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권 평등과 자주권 존중,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그리고 중동의 평화 안정 지지, 걸프 지역의 집단 안보 체제 합력,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수호, 색깔혁명 시도 반대. 색깔혁명이 뭡니까? 미국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친미 정권 수립하는 겁니다. 쿠데타 방식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마이단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친미 색깔혁명을 일으켜서 친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친미 정권 수립시켰죠. 바로 그런 것들, 어떤 색깔혁명을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렇게 했던 과정을 색깔혁명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주적 문제 해결.
대륙의 평화발전 대의의 기여 이런 등등의 아주 장문의 공동성명입니다. 이 공동성명은 이게 뉴시스가 아주 번역을 다 해놔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 공동성명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세계질서는 이렇게 구성된다 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청사진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세계질서는 저는 인류사의 거대한 진보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거의 500년 만에 거의 진보다. 그러니까 1500년대 중상주의 시절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를 침공해서 300년간이나 지배하고 그때부터 서방의 애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 해오면서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해서 끊임없는 약탈과 착취를 했었죠. 그러한 과정에서의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가 근본에서 뒤바뀌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통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미중 패권 경쟁 또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중 패권 경쟁, 전략 경쟁. 이 뜻이 뭡니까?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갔습니다. 언제죠? 2차전 직후죠. 1943년도 브레튼 우즈라고 해서 달러 체제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세웠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이어받았는데요. 그때 이후로 미국이 지금까지 패권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를 놓고 다투는 시대다 라는 의미에서 미중 패권 경쟁 또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모든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중국한테 패권을 넘겨주기 싫기 때문에 미국은 민주주의고 중국은 권위주의다.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옛날 같은 이념 대립으로 가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권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프레임.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으냐 권위주의가 좋으냐. 그래서 한국에는 어떻게 돼? 엄청난 반중 혐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끊임없이 중국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예, 중국이 못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나쁘다. 루소포비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비판하고 반중 반러 캠페인을 지금 열심히 한국처럼 벌이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반중 정서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근데 한국은 중국하고 옛날부터 친했는데 그죠? 네. 자, 이게 지금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한마디로 패권이 과거 영국에서 미국 넘어갔을 때처럼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패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패권이 아예 없어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극이 되는 나라들이 각각의 지역에 중심되는 여러 개의 극이 되는 나라들이 상호간에 서로 호혜와 평등, 견제와 균형을 서로 해나가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로지 주권 국가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속 국가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프레임에서는 자주와 예속의 프레임입니다. 이번에 임원영 선생도 자주와 예속의 프레임을 갖고서 뭐 강의를 한다고 하시던데요. 어쨌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프레임이 아니고 실제로는 예속인과 자주인과의 프레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평등하고 호혜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예속 형태에 있는 나라들은 평등한 관계가 맺을 수 없잖아요.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주권을 바르게 세워야만 합니다. 주권을 세울 때만이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권을 세우지 못한 나라들은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죠. 한국은 지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끊임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을 하는 입장에 서 있죠. 그래서 지하주대 예속의 프레임, 발전인가 발전 억제의 프레임, 각국이 주권 강화와 자주권 실현을 전제로 할 때만이 비로소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주권을 실현한 주권을 새로 세운 나라들만이 이 질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죠. 사우디도 친미 중에 친미였죠. 아시겠지만. 중동의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미국이 사실상 정권을 세웠을 때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 나라가 태도가 확 바뀌었죠. 미국하고 지금 대립을 펼치고 그리고 오히려 주권을 자기 뜻대로 하겠다.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나한테 압력을 넣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 질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재반의 양상들은 사실상의 3차 세계대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 바꾸는 거니까.
완전히 세계 질서를 뒤엎는 그런 과정입니다.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과 또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동맹을 결집하고 있고 다극화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는 이 경계선 지점은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한반도, 대만이죠. 이 세 개의 지역에서 전쟁이 한쪽은 벌어지고 있고 전쟁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단, 코소보, 코소보가 어디 있습니까? 유고슬라비아였죠, 옛날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를 나토가 쳐들어가 가지고 1998년도 99년도에 쳐들어가서 나라를 몇 개로 쪼갰습니까? 7개로 쪼갰습니다. 7개. 예,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등 해가지고 7개 나라 쪼개버렸죠. 왜? 유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를 7개 쪼갰는데 그 중에 코소보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젤린스키와 비슷한 그런 성격의 집단입니다. 친미적이고. 어쨌든 코소보와 세르비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핵심은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지금 소위 여기가 러시아, 북, 중국 이렇게 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전쟁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기능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1차 대전 때 망할 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죠. 아니,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죠. 2차 대전이 끝나면 국제연합, 지금 유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세계 국제기구가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GSI, 글로벌 시큐리티 인스티튜트. 그래서 세계 안보 구상 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에서. 또 하나는 경제적 대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억제를 하고 제재를 남발하면서 미중 분리, 미 국채를 매각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브릭스 중심의 새로운 기축통화가 올해 8월 달에 나옵니다. 네. 새로운 기축통화 나오고 있고요. 유라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국제 무역 거래를 할 때 이제는 달러를 쓰지 않고 자국 화폐로 거래합니다. 자국 화폐로. 이게 현재까지 올 현재 40개국인데요. 6월 달에 2배 정도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등이 미국 말을 듣지 않고 원유를 추가 감산했습니다. 원유를 추가 감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석유값을 올린다는 얘기죠. 원유값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원유값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죠.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니까 금리를 계속 내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자원부국들이 세계의 대부분의 많은 지금 현재 멕시코,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자원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원 국유화. 그래서 더 이상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원을 뺏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도록 하겠다라는 당한 자주적 의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가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지점인데요. 자, 이런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군사 패권이 몰락한다는 건요, 제레시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핵전력이 낙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지수가 미국 자체 평가상 하위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예. 제레시 군사 대결에서 실패하고 패배했다는 얘기는요, 미국이 98년도에 신세기 미국을 위한 신세기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개 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이 7개 나라를 갖다가 침략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리비아는 실현했죠. 근데 그리고 나머지 이란은 하지도 못했고, 수단이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레바논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대규모로 군사 침공을 했던 이라크와 리비아는 사실상 미국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패했다. 왜 실패했을까요? 리비아가 지금 모습을 보면 압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리비아가 2개의 지정으로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내전 상태인데 그걸 누가 중재하고 있어요? 과거 같은 미국이 중재했는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터키가 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빠졌어요. 지금의 이라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내에서의 군사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만간에 미국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라고 해봐야 2,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만들어냈던 미국 대사관과 그 미국의 군사기지들은 연일 미국의 이라크의 민병대, 정규군도 아니야, 민병대가 이라크 미사일을 무장해가지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라크는 실패했습니다. 시리아는 패배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여전히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승리했고, 미국은 이제 800명 정도 미군이 남아서 이 시리아의 석유
석유 거기 나오는데 석유 있는 데하고 밀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미군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쳐들어가서 기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은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전과 아프간 전쟁도 사실 패배했죠. 이건 잘 아시죠? 아프간 전쟁. 아프간 전쟁이 2021년입니다. 예. 여기 1975년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일 때 이라크 대사관이 미 대사관에서 헬리콥터를 띄웠는데 똑같이 2021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절 날 광복절 날 카불 시내에서 마찬가지로 헬기를 미 대사관에 띄워가지고 급하게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바그다드 2022 여기서 마찬가지 이건 이라크죠. 이라크 이때 바로 군사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냐? 미군 병력이 워낙 취약해졌고 재래식 능력이 그리고 많은 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대리 세력을 양성을 해서 대리전을 했죠. 대리전. 지금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그 시리아 전쟁은 시리아 전쟁 IS를 키워서 IS를 투입한 대리 전쟁. 우크라이나는 지금 젤렌스키를 앞세운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주축이 나머지 세계가 미래 세계 질서를 놓고 벌이는 대리전이다라고 세르게이 카라카노프 외교 국방정책 명예회장이 얘기했고요. 미국의 알프레드 맥코이 박사는 미국 헤게모니가 무너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하고 있다. 전 지구적 힘의 구조적 변화의 분출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가했습니다. 발다이 클럽에서의 루카노프는 국제정세가 한 시대가 마감했고 미국의 패권 종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각 세계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래서 푸틴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연장이다. 집단 서방의 비군사 탈나치화를 하겠다. 그 나치 세력을 몰아내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이후에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일어났는가? 성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연합과의 대리전, 프록시워입니다. 이 프록시워를 통해서 나타났던 세계적인 변화 양상들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미국의 달러, 군사패권이 추락했습니다. 일국 패권 세태와 대서양 동맹이 균열을 일으켰고요. 북중로가 전략적 단결했고 1대1로와 대유라시아 동반제 체제 확장됐고 브릭스 중심의 반제 자주 진영이 단결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부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매개로 해서 그건 한 나라만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개별적인 국지전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바꿔나가는 양상으로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런 양상들입니다. 지금 이번에 요즘에 한참 벌어지는 양상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게 킨잘, 한국이나 서방의 언론들이 얼마나 거꾸로냐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을 6대를 격추시켰다. 이게 한국의 보도입니다. 근데요, 킨잘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서 마하 10에서 12까지 나옵니다. 패트리엇은 마하 4입니다. 마하 4. 마하 4짜리가 어떻게 마하 10짜리를 격추시킬 수 있겠습니까? 격추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킨잘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2대로 약 10억 달러짜리, 1조 4천억짜리 우리나라 사드 같은 이 얘들은 패트리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요 자체의 대공 미사일로만 만든 게 아니라 뒤에 거대한 레이더망이 있습니다. 사드 같은. 그래가지고 세트예요, 세트. 일부러 비싸게 만듭니다. 걔네들 싼 군사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비싸게 만들었는데요. 이 패트리엇이 빨리 날라오고 그 킨잘이 위에서 쏴야 되니까 이게 쭉 날라오니까 놀래가지고 32발 다 쐈는데 몽땅 다 8개 포대가 다 날라갔죠.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 서방 애들이 미국 전차, 그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 요거는 브래들리 미국 장갑차입니다. 그냥 한 방에 다 저렇게 일자로 쭉 밀고 들어오다가 저렇게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일주일 사이 3,700명 정도가 죽고 저건 수십 대가 지금 다 무너졌는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요. 마치 뭐라 그러더라? 이제 쟤들도 말을 못하니까 젤렌스키가 2개 마을을 점령했다는 3개 마을 점령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죠. 이겼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인데 요 일대가 지금 여기 다 이제 러시아가 했죠. 여기에서 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하고 요 4군데에서 들어보면 4군데 다 전투가 벌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이 바흐무트라고 하는 거를 226일간 전투해가지고 러시아가 이겼는데요. CNN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바흐무트에 대해서 2022년 10월 달에는 전략적 중요성이 최고다. 그러다가 올해 3월 달에는 전략적 중요성을 과장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올해 3월 말쯤 되니까 완전 패배가 짙어지니까 요 지역은 이제 제한된 전략적 가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5월 20일 날 패배가 되니까 상징성만 부풀려진 것이다. 전략적 가치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서방 언론의 모습입니다. 이게 서방 언론의 모습. 마치 옛날에 나폴레옹이 처음에 탈출했을 때는 뭐라 그랬죠? 악마가 탈출했다는 듯 얘기하다가 가까이 오니까 황제가 돌아오셨다라고 언론들이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이 서방 언론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우쿠카댐을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헤르손주 옆에 있는 이번에 댐을 폭발을 한 거죠. 이 카우쿠카댐 밑으로 오는 아까도 좀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가 다 러시아 지역이에요. 러시아. 여기다 러시아인들이 70%가 삽니다. 러시아 70%가 하고 러시아어를 지금은 공통으로 쓰고 있죠. 크림반도인데 여기에 댐이 있는 겁니다. 댐을 여기 폭파시키면 여기 있는 섬 주민들이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죠. 다 러시아계 주민입니다. 크림반도의 식수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러시아가 깨뜨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에? 어느 미친놈이 자국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댐을 갖다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전쟁범죄다라고 미국의 일간지에서 정론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는 카우쿠카댐 파괴에 대한 전쟁범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완전 반대로. 네, 카우쿠카댐은 러시아 지역의 주민들이 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러시아가 자기 댐을 자기가 파괴할 정도로 자기가 고육지책에 했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랜드 연구소에서 Avoiding Long War, 장기전을 피해라 라고 미국의 가장 헤리티지와 더불어서 미국의 군사 전략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가장 유명한 데가 랜드 연구소입니다. 이 랜드 연구소 놈들이 2019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최고의 효과는 뭐냐? 독일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경제를 미국으로 가져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놈들입니다. 어쨌든 얘들이 대외적으로 장기전을 피해라. 이제 더 이상 가봐야 득될 게 없다. 라고 공개적으로 전략 문서를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전쟁 종식 3가지의 길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3가지 방안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식으로 분할한다는 겁니다. 네, 한반도식으로 분할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서방이 통제하고 이게 미국이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이 이제 전쟁을 승리로 끊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한반도식으로 분단을 시키겠다. 분단.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외교협회 CFR이 지난 4월 말에 공개적으로 논문에서 발표했고요. 폴리티컬하고 미국의 유명한 정치 신문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젤렌스키가 만약에 항복을 하게 되면 나토가 깨집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2천억 달러를 쳐들여서 지금까지 8년 넘게 공들여서 다 깨지는 거예요. 미국의 신화가 다 무너지는 거죠. 나토가 해체될 수밖에 없고 내년도가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 패배가 확실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좀 이렇게 미국의 명예가 실추가 덜 되게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나온 얘기 한반도식 분할 방안입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우크라이나 망명정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망명정부. 망명정부는 뭐예요? 영토를 상실하는 거죠. 러시아한테 완전 영토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EU가 바로 전선을 맞닿는 폴란드하고. 그래서 3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서부가 원래 옛날에 폴란드 땅이었다는 거. 폴란드, 루마니아 다 겹쳐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도 폴란드가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갈리시아 지방인데 그 지역을 통합시켜야 돼. 통합.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방안이 현재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걸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훗날 도모할 수가 있으니까. 딱 영토를 차지해가지고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키울 수 있으니까 이걸 지금 추진하는데 러시아는 뭐라고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중립화돼야 되고 서방의 무기 지원은 중단돼야 되고 새로운 영토를 인정해야 되고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젤렌스키는 이제 없어지고 중립적인 정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중립적인 정권이 세워져야 된다. 마크 밀리비 합참의장은 러시아가 드네프르강을 건너면 72시간 내 키예프를 점령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스콧 리터라고 미국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는 올 여름이나 올 여름 말 초가을 때쯤이면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은 거의 종료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끌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내년까지 간다는 소리 대부분이 많은데요. 전투 행위 자체는 이미 거의 미국은 우크라이나 병력이 이제 없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예, 거의 35만 명. 그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35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요.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20만 명이고요. 예비군이 100만 명입니다. 근데 걔들 많이 도망갔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2022년도에 4,300만인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2천만으로 줄었는데요. 그 가운데 800만이 또 도망가서 안 돌아오고 있고 뭐 이런 양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핵무력. 자, 핵무력은 2018년에 이미 푸틴이 미국보다 2, 3세대 앞서 있다. 핵무력이. 그래서 쫙 저런 핵무력을 공개를 했죠. 뭐 아방가드르, 킨잘, 사르마트, 포세이돈, 페레스베트. 이 사르마트이 미국의 현재 제일 자랑하는 미니트벤 3하고 ICBM상에 있어서 비교가 되는 건데 똑같은 지상발사입니다. 지상발사. 샤일로. 이 지하에 수문경에 놨다가 이렇게 쫙 튀어나오는 거. 이건데 이 사르마트 대 미니트벤 3를 보면 사르마트가 18,000. 이거 실전 배치 1970년도에 된 거고, 이건 2022년도에 된 거예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탄두가 이건 10개 들어가고, 저건 1개 들어가고, 중량은 210톤, 35톤. 그래서, 이거 한 발로, 사르마트 한 발로 프랑스 전역을 파괴할 수 있다. 프랑스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죠. 이게 핵무력에 있어서는 이미 미국이 70년대 만들어 놓은 걸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어요. 그리고 걔들을, 그러면 그 똑똑한 애들 다 어디 갔냐? 미국이 그런 최고의 핵무력 기술을 만들었던 그 애들은 다 어디 갔냐? 다 어디 가 있겠습니까? 금융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생상품을 만드는데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예. 돈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무력을 증강시켜 온 거예요. 핵무력을. 그래서 핵무력이 낡았다 이겁니다. 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순항미사일이 막 팔자로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얘기할 게 없죠. 이게 수중 전략 무기 저런 거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저런 거. 뭐 72시간 자망했다가 거기서 그냥 폭탄 50m 헤일을 일으키나 50m 헤일. 헤일이 50m면요 20층 30층 높이인가요? 하여튼 엄청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핵방아쇠라고 하는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핵어리 헤일이 71시간 자망 후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이 나왔고 이번에 화성포 18형까지 나왔죠. 이건 고쳐하려고. 이거는 이 직각으로 해서 6,200km까지 올라가는데 6,200km면요 정상 각도로 쏘게 되면 곱하기 3하고 3 내지 4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8,000km에서 24,000km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세계 최장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건 이게 몇 축이야? 10축이죠, 10축. 예. 12축인가? 헷갈리네. 11축. 예, 11축이죠. 이런 자행 발사대는 미국이 없습니다. 오로지 갖고 있는 나라가 북중로밖에 없죠. 자행 발사대 자체가 미국은 없습니다. 이 자행 발사대인데 옛날에는 이걸 띄워놓고 따로 이렇게 날렸는데 지금은 이 화염을 그대로 날리는데요. 이게 안 녹습니다. 차량이 안 녹아. 예? 바퀴도 안 녹아. 이건 특이하죠. 옛날에는 이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걸 띄어서 이렇게 날렸거든요. 바깥에서. 근데 지금은 이 차에서 직접 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거는 뭐냐? 화산 30일 저거는 아주 특이한 현상인. 저거는 모듈화 시켜가지고 모든 핵미사일에다가 다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게 요 탄두 부분을. 그러니까 저거는 규격화 시켰다는 얘기죠. 규격화 시켰다는 얘기니까 뭡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평양주재 대사 마짜고레가 조선은 거의 모든 탄도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이란입니다. 그저께 발표했죠.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은 이거 포기했습니다. 마하 13에서 15까지 파타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도 나오네 이거. 예, 이거는 시간이. 이거 이란이 자랑에 공개한 거예요, 며칠 전에.
이게 마하 20까지 날아간다며, 이게 여기 우주에서는. 자, 이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작년에 헤리티지에서 나온 건데요. 자국의 군사력 지수 검토 보고서에서 한마디로 육군은 그냥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그리고 해군력, 공군력, 우주군력도 다 낙후돼 있다. 다 약하다. 약하다. 얘들이 뭘 예산을 더 받아낼 목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스스로 평가를 할 때 전쟁에서 전쟁을 저지할 수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경고다라고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작년 10월에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마약, 자살이 엄청 많아졌죠. 자살이 작년도만 해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상전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슬리퍼 끄는 군대한테 패배했잖아요. 탈레반. 소총 들고 하는 애들한테 20년 만에 패배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강이 해이해지고 문란해지고 애들이 스스로 전투할 능력이 안 되는 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스스로 평가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키드 마틴한테 3년 전에 그래서 너희들도 야 빨리 극초음속 좀 만들어라고 미국 정부가 발주를 줬는데 로키드 마틴이 두 손 들었어요. 못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미 정부가 너희랑 일 못해 라고 이게 한국신문에 나왔습니다. 마이클 어데슨이라고 미국의 시카고대에 유명한 석좌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경제 교수입니다. 경제 교수가 뭐라고 써놨냐면 탈달러화는 미국의 군사주의를 무너뜨리는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달러를 쓰지 않으면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면 이 애들이 미국 국채를 산 남의 나라 돈 갖고 전 세계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을 해왔는데 달러를 갖다가 다른 나라가 안 사게 되면 미국 국채를 안 사게 되니까 미국이 쓸 돈이 해외 군사기지에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주의를 무너뜨리는 해결책이다라고 이번에 나왔죠. 자, 달러가 몰락합니다. 달러가 미정부 이거 뭐 얘기가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몇 시간이라서 짤막짤막하게 간다하겠습니다. 이게 이 미국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1980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무역에 다 미국이 1등이었어요. 1등. 근데 이게 2018년 되면서부터 어떻게 바뀌었어요? 중국이 전 세계 무역이 1등입니다. 중국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 현재 GDP가 1위가 GDP 구매력 지수는 2019년에 이미 전 세계 1위였고 GDP를 2026년에서 2028년 사이면 미국을 초월할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되는데 남의 나라 돈을 쓰겠습니까? 그죠? 돈을 왜 남의 나라 돈을 쓰겠어요? 달러를 갖고 쓰겠냐고. 위안화를 쓰려고 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26년 정도 되면 달러 자체를 중국 자체가 이미 안 쓸래. 지금도 한국 그 무역하시는 분들 주변에 물어보세요. 지금도 여기 수출하면 위안화로 대금 줍니다. 지금. 그리고 위안화로 자기들은 송금해달라고 합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로 송금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주변에 무역하시는 분들 조그맣게 보따리 이상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위안화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 그만큼 미국 애들이 중국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 세계 1위의 넘버1의 경제 대국이 남의 나라 돈 갖고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초조한 겁니다. 초조한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자식이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바이든 세력이 몰아낸 거죠. 몰아내고 신냉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신냉전 전략이라는 게 뭐냐? 단지 군사적 대립만 하는 게 아니라 동맹을 결집시켜서 동맹의 생산력을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랜드 보고서 얘기했는데요. 독일의 유럽 최대의 생산력을 갖고 나는 독일입니다. 독일을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드스트림을 파괴한 거예요. 노드스트림을 파괴하면 싼 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러시아산 석유가 가스가 안 들어가. 독일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습니다. 이미 실제 받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나마 석유가 있는, 가스가 있는 미국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성, 현대, SK 주요 산업들 다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이 금융산업만 키우고 제조업을 공동화시켰는데 이제는 중국하고 때문에 안 되겠으니 다시 제조업을 키워야 돼. 근데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독일, 한국, 일본, 대만 거를 빨리빨리
미국에다가 다시 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의 신냉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드버그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2년 내에 짓겠다는 거예요. 보통 5, 6년 이상 걸리는데 1년 내에 짓겠다는 얘기는 초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국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중로에 대한 선면적이고 사활적인 대결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블랙락이라고 아십니까? 블랙락. 블랙락이 바로 세계 최대의 소위 그 펀드 뭡니까? 뭐 펀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에 이제 로스차일드, 록펠러 이런 애들 돈을 다 댔습니다. 군산복합체의 대부, 그리고 모든 뭐 파이자,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백신 맞았던 그런 모든 그 의료 그 저 메이커들 이게 다 얘가 돈 댔어요. 얘가 군산복합체의 대부입니다. 대부.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어쨌거나 이 얘가 지난 30년간 경험했던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작년에 했죠. 작년에. 마이클 아까 교수도 세계화는 끝났다. 이제 다 미중분리가 되면서 유럽은 몰락했고 미국이 자멸했고 중로가 승리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살펴보면요, 올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망했죠. 또 이거 뭡니까? 크레딧 스위스. 저거는 도이체방크, 유럽 최대죠. 이게 세계 5위인가요? 크레딧 스위스가? 이 엄청난 은행들이 다 지금 이거 문 닫을 뻔했죠. 이게 무너졌으면요. 벌써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틀어 막았어요. 이 UBS한테 인수시켜가지고 도이체방크는 저거는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저게 무너지면 유럽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든 또 살렸어요. 요거는 중견 규모들은 다 망했죠. 이런 현상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리엘 루비니, 한국에도 IMF 얘기하고 했던 루비니 2008년도 금융위기 예언했던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은 기술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다. 이미 수백 곳은 파산 상태다라고 공개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또 JP 모건 미국 최대 은행이죠. 얘들이 은행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한마디로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 미국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 뭐예요? 미국채입니다. 많은 은행들은 다 어디에 투자해? 이 미국 국채 사요. 현금을 주고 국채를 사놓습니다. 이게 최고의 안전자산이야. 그리고 이 안전자산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파생상품을 삽니다. 파생상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요, 이 담보가치가 얘들이 금리 인상이 막 해버리니까 국채가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국채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부도날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의자가 높다는 얘기는 부도날 위험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채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해.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돈 빌려주는 데 뭐라 그래? 담보를 더 내라라고 하죠. 돈을 더 내라. VTB 은행, 아까 얘기했던 VTB 은행은 실리콘밸리, ST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은 어떻게 돼? 어이씨, 담보를 더 내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채를 팔아야 돼. 국채를 팔다가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돼? 쟤들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돈 넣은 사람들, 예금자들이 돈을 다 뺀 거죠. 뱅크런을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채 투자에서 손실 본 게 6,500억 달러, 780조 원이라는 겁니다. 미국 은행이. 그리고 기업 부도 위험이 증가하고, 기업 부도 위험이 증가하고. 그래서 얘들이 돈을 더 찍었어요. 그래서 4천억 달러를 찍었는데, 결국 4천억 달러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양적 축소가 중단되는 겁니다. 양적 축소가 중단된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인플레가 생깁니까?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생기냐? 그것도 있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미중 분리 때문입니다. 공급망이 분리됐어요.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안 들어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 그러니까 물건 제때때 공급이 안 돼. 물건 제때때 공급이 안 되고 러시아를 제재를 하니까 원유 가스도 막 올라가. 밀값도 막 올라가. 이래 버리니까 인플레가 생기는 겁니다. 공급망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현재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도 인플레를 못 잡습니다. 이거 단언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해서 옛날처럼 경제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다면은 가격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도 위험이 증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니까 부도 위험이 계속 올라가. 부도 위험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낮춰야 돼. 낮추든지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그 부채 상한 합의를 해가지고 대형 부채 위기 시작된 게라고 얘기하는데 대규모 또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6월 8일자로 130조 원을 또 추가로 찍어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돈을 더 찍어내는 거야. 돈을 원래는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거에서 돈을 끌어당겼는데 또 돈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나마 전 세계가 달러를 다 썼기 때문에 달러 국채를 사줬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대신 금을 사는 게 세계 은행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사셔야 된다? 뭘 사놓으셔야 돼? 네? 금을 사놓으셔야 됩니다. 금. 네? 금을 사놓으시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본위 화폐를 사놓으셔야 됩니다. 금본위 화폐. 그게 뭔가요? 예,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비트코인은 근본이가 아니지. 그거는 그야말로 사기지, 거의 사기. 자, 세계적으로 달러가 제가 나왔습니다. 달러를 안 써. 미국 자체도 경제가 안 좋은데 달러를 안 써,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차이나와 UAE가 가스 딜을 하는데 LNG를 최초로 위안화로 거래했고, 사우디도 중국하고 바레인도 중국하고 위안화로 거래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이번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바레인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프랑스로 들어가는 LNG 거래를 위안화로 거래를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특히 서방이 참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브라질과도 위안화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하고 인도가, 중국하고 인도가 위안화 거래하고 자국 통화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아세안도 동남아 국가연맹도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서방의 이 통화들은 사용을 포기를 하든지 현지 통화 결제 방안을 논의했고요.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비자 마스터카드를 사용을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네. 세계 주요국들이 달러 사용을 동시에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적입니다. 네? 이게 전략적이지. 이게 뭐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케냐 대통령은 자국민들한테 당장 미 달러를 버려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하고 케냐가 또 자국 통화로 거래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원유 거래를. 그리고 이번에 아까 봐서 추가 석유 감산을 하게 됩니다. 석유 감산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입장도 곤란해지지만 석유값이 올라가고, 석유값이 올라가는 건 모든 석유와 관련된 모든 제품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돼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이 소유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없어. 근데 하자니 또 부단해. 은행들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러를 남발하고 이게 사실은 제재를 하도 가해스럽습니다. 제재를 가해서 러시아 자산, 뭐 시리아 자산, 또 조선, 북의 자산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대로마다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 그럼 달러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달러 표시 자국 자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팍 벗겠다는 거다. 이제 그래서 패권 붕괴 위기가 현실화됐고요. 브릭스 중심의 신흥국들이 총 단결해가지고 하고 특히 사우디가 석유 결제를 이제 달러로 안 한다. 위안화로 할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페트로 달러가 붕괴됐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원유와 가스의 결제 기반이 무너지면서 달러 체제가 근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탈달러 행보입니다. 러시아, 브라질, 글로벌, 러시아, 이란, 중국, 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18개 나라들한테 루피로만 결제하겠어요. 루피로. 자국 화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재밌는 게 누가 있냐? 독일이죠. 독일. 이스라엘. 독일, 이스라엘, 영국까지 들어가 있어요. 뉴질랜드 들어가 있어요. 서방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 거래하려면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은 누굽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작년에 코로나 와중에서도 7.5% 성장했어요. 중국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엄청난 인구가 많잖아요. 14억, 13억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인구도 많겠다, 경제 성장도 좋겠다, 자원도 많겠다 이러니까 이 앞으로는 자원 부국이 승리합니다. 과거에는 금융강국이 승리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실제로 먹을 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승리합니다. 실질적인 경제죠. 실질 경제. 자, 에너지, 석유, 가스, 자원, 식량. 이 네 가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깁니다. 여기에 인도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18개 나라가 루피로만 결제하게끔 만들어놨어.
자, 브릭스 경제는 독자 금융 결제망을 만들었습니다. 스위프트를 배제한 달러 결제망을 배제한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었고요. 올해 8월 22일 날 브릭스 정상회담 남아공에서 하는 요하네스버그에서 합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구상을 공개합니다. 금자원 번이제. 이거를 새로운 기축통화를 내오는데요. 이 새로운 기축통화가 금자원 번이제입니다. 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자원까지도 거기에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죠. 가스루블, 페트로위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암호화폐 시키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초기에는 국제무역관계에서만 쓰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그 채권을 발행해서 개인 투자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구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유라시아 경제연합, 상하이협력기구가 다 신세계 질서의 기초로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 플러스를 작년에 제안을 했고요. 브릭스 플러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은행가가 미 달러 지배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언제 보세요? 6월 10일 날 엊그저께 나온 보도죠. 또 이거는 저희 통일시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 번역한 미국의 CIA 고문이 얘기한 미 CIA 고문이 얘기한 건데 브릭스 기축 통화가 수년 내에 미국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편의상 R5라고 합니다. 왜냐면 런민, 루피, 그다음에 루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자예요. 알자로 시작해. 그래가지고 R5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남남협력, 세계 70억 인구가 모여있는 국제적인 남남협력이 기대하는 그 남남협력 인구 대 10억 인구는 어디야? 이게 G7, 미국 이런 애들이에요. 한국은 어디 껴있어? 한국 여기 껴있어 여기. 에? 존재는 여긴데 머릿속만 약간 뭐라요? 우리 상상 속의 G8이라고 그랬나? 상상 G8? 예? 또라이 같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윤석열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발음을 G8 그러면 다행인데 G8 그래가지고 야 G8이 뭐니 G8이 그래가지고 그 대변인인가 그런 놈이 그래 G8이라는 G8 그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상상 속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존재는 여긴데 예? 이게 한국의 언밸런스입니다. 네, 이게 한국의 불균형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이 어마어마한 대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교통망, 도로망인데요. 이거 다 설명하면 길고, 제일 중요한 게 인도가 두 개의 북방 항로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쪽 문바이에 출발해서 이쪽 지중해 넘어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쪽에서 우리나라 남해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면 동해로. 예? 요 항로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인도가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노사우스 트렌드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북극항로래. 러시아가 이미 이렇게 인도까지 10개국이 관여하는 이러한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러시아가 북극항로를 얘기했는데 북극항로에서 출발한 게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라반스크까지 이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게 대서양을 그냥 아주 가볍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는 동그래요.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블라디보스토크, 여기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이 근데 이번에 또 러시아가 중국한테 뭘 얘기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개방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개방한다는 얘기는 1대1로의 동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가 동해에 엄청난 앞으로 어마어마한 교역량이 늘어날 겁니다. 한국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사실. 네? 엄청난 기회.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거기 나진항도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와 그 다음에 이쪽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와 그리고 이쪽에 실크로드의 저 끝에 동쪽 끝에 블라디보스톡이 세 개가 겹쳐서 그래서 이 유라시아 일대 전체가 엄청난 교역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회가 우리한테 열리고 있는데 그 기회를 지금 우리가 아직 못 살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군사 패권, 경제 패권 약화되면서 정치적 패권도 몰락하고 있죠. 국제 분쟁 중재역에서 물러나고 있고요. 국제기구가 실질적으로 브릭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미국의 정치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중로가 전략적 단계를 공고했죠. 북중로가 북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랬고 시진핑도 김정은 답장에 북중 관계를 고도 중시한다고 얘기했고요. 새로운 장세하에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러시아와 완전 한첨화했을 것이다. 이때 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요.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북 러대사는 마체고라가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 투쟁에 북러가 한전호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거는 CNN이 보도한 건데요. 중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 남북과제를 북극곰하고 펜다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안보 구상을 발표했죠. 주권과 영토 안전선 존중,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유엔 헌장 준수, 냉전 사고 폐기, 일방주의 폐기, 패권 반대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안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안보 기구. 그래서 첫 번째 유엔 개혁에 나섰고요. 유엔 개혁이 안 되면 새로운 안보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게 딱 상징적이죠. 원데이 데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가 미국 거인들이 깨어났다. 아주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중지역에 누가 서 있어요? 중국이 서 있어요. 중국이 왕위가 누구하고 천하의 원수지간이었던 사우디하고 이란이 중국에서 5일간 합숙 토론을 하고 나서 악수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중동 질서를 딱 근본에서 바꾸는 이란하고 사우디가 화해를 했습니다. 시리아하고 사우디하고 또 원수지간이 화해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 이런 것들 특히 중국이 중재해서 그걸 해낸 거죠. 예. 그리고 이 그림 아주 상징적이죠. 지난 3월달에 작년 12월에 빈살만하고 시진핑이 딱 국기를 하고 했어요. 얘는 누굽니까? 얘는 누굽니까? 이번에 5월달에 6월 초인가 5월 말인가 토니 블랭컨이죠.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어거지로 사우디에 찾아갔어. 제발 좀 만나주라. 만나주라 갔더니 뭐가 없어요. 그렇지. 미국기가 없는 거야. 미국기가. 이게 얼마나 이게 찬밥입니까 이거. 엄청난 굴욕이죠. 예, 이거 엄청난 굴욕입니다. 미국 애들이 역사상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어요. 예? 그것도 만만했던 사우디한테. 사우디가 왜 이렇게 세졌을까요? 빈살만이가 35살에 국방장관이 됐는데 2017년에 그 미국 애들도 우리나라처럼 그 왕족들이잖아. 왕족들 봉건적인 이 사우디의 이 왕족들이 다 친미해요. 그리고 돈도 많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을 리츠칼튼 호텔에다 다 모은 거야. 한 대를 다 모았어. 그리고 딱 모아놓고 리츠칼튼 호텔을 딱 포위했어. 그래가지고 이 친미 왕족들을 죄다 잡았어요. 한 명씩 호텔방으로 들어가다가 저 팬 거예요. 너 부패했지. 너 타락했지. 너 친미에 간첩짓 했지. 이래가지고 재산 뺏고, 그리고 다 작살내고, 두들겨 매고. 이래가지고 박살내버렸어. 예? 친미 세력을 아주 그 뿌리채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그 엄청난 일을 했죠. 그가 2021년까지 지 아버지, 지 삼촌까지 반역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친미 반역 혐의로. 왕족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예, 친미 왕족 세력들 박살내가지고 이 빈살만이가 지금 총리가 됐어요. 이제 40대 중반인가? 이런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우디 내에서 감히 지금 이걸 반기를 못 들고 있습니다. 이란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걸프 지역에서 해양안보동맹을 만들었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 주도 해양안보동맹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주도로 해서 이란, 사우디 쭉 해가지고요. 저 7개 나라들이 모여서 해양안보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못 가요. 중동, 페르시아만 일대로. 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굴욕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이렇게 수모를 당한 적이 없을 것 같아. 이를 갈 것 같아. 미국 입장에서. 이건 중국, 이거는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중앙아프리카 이 누구 국기예요? 러시아 국기입니다. 러시아 국기. 예. 그래서 러시아가 200억 불을 탕감해줬어요. 아프리카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22개 나라들하고 아주 친교 관계 맺었고 55개국 중에서 푸틴이 아프리카 다극화에 아프리카는 하나의 지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아프리카 우습게 알고 아프리카 참 미개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야말로 자원의 보국이죠. 아직도 미개척된 자원의 보국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의 보국에서
지도국이 될 것이다. 올해 7월 달에 러시아 아프리카 2차 정상회의 열리고요. 뭐 우간다나 러시아 국방과에 만족한다. 남아공이 뭐 중로연합군 이렇게 해서 수단 현재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단은 반란을 일으킨 놈들이 미국 편입니다. 자, 그리고 저거는 마크롱이가 이제 이번에 반기를 들었죠. 저 자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쨌든 유럽은 미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마크롱이가 일본 내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걸 반대했어요. 엊그저께. 그래가지고 저기 저희들은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그래서 프랑스가 반대하면 못합니다. 브릭스는 30개국이 됐습니다. 5개국에서 브릭스 플러스 해가지고요. 쭉 일대가 자 지금 세계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죠. 브릭스가. 브릭스 플러스.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누구야? 이런 나라들은 다 주권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다 주권국가들만 참여. 상하이 협력기구는 처음에 7개 나라로 시작했다, 6개 나라로 시작했다가 지금 26개국까지 확대됐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이렇게 중로 주도의 세계 국제기구들이 엄청나. 여기 다 아프리카, 이 남미죠, 남미. 이게 남미. 여기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나라들이 다 세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내전 상황입니다. 여기 이 친구 누구예요? 이 친구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존 F 케네디의 조카. 이 대선 출마했죠. 대선 출마해서 민주당입니다. 바이든하고 붙었는데요. 이 사람이 얘하고 입장이 비슷해요. 트럼프하고. 예?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이 사람이 존 F 케네디의 그 강력한 후광을 받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20%까지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20%까지. 그래서 미국은 사실 정치적 내전 상태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게 유고슬라비아 아까 7개나 쪼개졌다 그랬죠. 미국도 지금 쪼개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2021년 선거 기간 동안에 재선되면 24시간 내에 국가 만들 것이고 끝없는 전쟁을 종식시키겠고 해외 주둔 미군을 귀환시키겠다라고 2021년 8월 달에 대선 공약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미국이 대정전 실패했고 우크라이나전을 중단해야 되고 해외 800개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미군 철수하겠다라고 지난 4월 달에 공개적으로 방송에다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입장이 비슷하죠. 그래서 누가 되든 지금의 추세는 트럼프는 압도적이에요. 공화당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트럼프 암살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으면 재밌긴 해. 근데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간에 그죠? 미국이 어쨌든 물러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년이 앞으로 중요한 해다. 내년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은요. 현재 이런 과정에서 정세가 어쨌든 북중로가 다 동일하게 뭘 경고하고 있냐면 핵전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또 전 세계 호전 세력들 특히 이대로 물러나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다 죽자. 우리가 우리의 패권을 나눠주느니 다 죽자 이런 놈들이 있어. 그래들이 지금 젤렌스키한테 계속 젤렌스키 밑에 놈들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젤렌스키에게 핵 갖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젤렌스키가 통화를 하면서 핵전쟁으로 비화는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핵전쟁 비화. 그리고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영국이 제공했던 열화 우라늄 탄입니다. 이게 방사능이 심한 거예요. 이거를 우크라이나에다 줬어요. 터트리라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가가지고 여기 저장고를 먼저 터트린 겁니다. 이 버섯구름이 생긴 겁니다. 이게 열화 우라늄 탄인데요. 이게 사실은 핵전쟁의 전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영국놈들이 아주 악질적이에요. 그다음에 펜타곤이 애들이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인종적 특성에 맞는 생물학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맞는, 한국이면 한국한테 맞는 생물학 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시진핑 우리나라에 났지만 최악의 경우와 각당적 시나리오에 대비하라고 엊그저께 얘기했죠. 핵전쟁 시나리오까지 대비해라라고 군사 잡채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정세가 현재 그런 과정에서 일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선을 대비해서 미국이 체면을 살린 한반도식 분할 정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직접 러시아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 지금 싸우고 있는 판에. 그래서 누가 움직여줘야 돼? 중국이 나서야 돼줘야 될 거야. 중국이. 그 중국한테 나서주면서 이란을 먼저 핵합의를 했어요. 지금 이거 역사상 처음인데요. 핵합의 근접하면서 이라크와 한국에 있는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 보도 보셨죠? 80억들. 그다음에 이라크 27억 불을 이란한테 줘라. 그리고 중국과 대화를 애걸했어요. 지금 애걸해서 만나자 맨날 애걸하고 있어. 그 왕이하고 만났어. 근데 이번에 또 블링컨 만나려고 하는데 또 쿠바의 중국 도청기지 얘기가 또 불거졌어. 지난번에 풍선처럼. 그래서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북이 상대적으로 자제하고 있어. 좀 조용하죠 요즘에. 4월 달에
화성 18형 쏘고 난 뒤에 조용해 북이. 근데 미국도 연합훈련 막 떠들어대고 난리치다가 요즘 조용해. 요즘 화력 경멸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화력 경멸 훈련 요즘 기사 보셨어요? 화력 경멸 언제까지 하죠? 6월 15일까지 합니다. 6월 15일까지 하는데요. 이게 육해공 다동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시들이 보도를 자제하고 있어요. 보도를. 로키로. 6월 초에 핵항모 오하이오가 들어오겠다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이러고 있죠. 예. 그런 과정에서 기시다가 조일 정상회담을 얘기했어요. 응? 조일 정상회담을 하자. 예. 약간 정세 조정을 하고 있나? 요걸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호전 세력들은 여전히 쿠바 문제를 제기하듯이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끝내기 수순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지금 그래서 저희 이제 1시간 됐어요, 이제. 1시간 됐어요. 예, 그죠? 예, 아직 30분 여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어서는 미국 애들이 동북아파 나토를 추진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인데 G7, 쿼드,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뭐 이렇게 다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아이레법, 치포 동맹, 미이란 삼각 군사 동맹 이게 다 미국 애들이 지금 현재 신냉전 전략의 수단인데요. 내부가 다 삐걱거리고 있죠. G7 대에서는 프랑스가, 쿼드에서는 인도와 호주가 다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석탄 수출입을 다시 했고요. 파이브 아이즈는 호주, 뉴질랜드가, 오커스는 호주가 계속 불안전한 군사협력 체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만이 지금 별 잡음 없이 딱 단결하는 동북아에서만 이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여기에 철저한 하위동맹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하위동맹으로 위치 잡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뭐 같습니까? 예? 윤석열이 선물 받아온 거예요. 개목걸이. 누구한테? 블링컨한테. 예?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정상회담 할 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놈이 얘한테 개목걸이를 선물로 줬는데 그걸 윤석열이가 좋다고 받아가지고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뭔 뜻입니까? 용산에 개에다 묶어주라고. 너는 개다라는 거야. 너는 개다. 한 나라의 정상한테 개목걸이를 선물로 줬는데 어디 세상 천지에. 예? 그래서 윤석열 이전에는 그나마 개는 개였는데 일본하고 비슷한 개였는데 위치가 지금은 일본 밑에 있는 개가 됐다. 윤석열 이후는 이런 아주 개 쓰레기 같은 현상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만 지금 뭐 별 잡음 없이 어쨌든 아주 미국 뜻대로 탁탁탁탁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아까 보셨듯이 잡음이 일고 있고 프랑스, 뭐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이를 누가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윤석열이를 국민이 만들었나요? 이거가 이번에 이내경 선생 소독나면서 나왔던 얘기죠. 크리스토퍼 레이 FBI가 국장애가 2019년 9월 24일 날 나왔다. 와가지고 윤석열이 보고 너 대통령 해라. 지나 에스펠 CIA 국장이 28일 날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서 9월 28일 날 윤석열이한테 너 출마해라. 너 대통령 시켜줄게. 에? 이때부터 얘가 문재인한테 대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 네. 아무튼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아무런 정치적 기반도 없고 아무런 정치 경험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검찰 관료인데 이 검찰 관료가 졸지에 대통령까지 오른 겁니다. 1년 만에. 이건 한국만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미국 애들이 요소요소에 다 처박혀 있어서 당론을 결정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통한다는 거지. 네, 그게 된다는 겁니다. 4.19를 며칠 했을 것 같습니까? 4.19. 4.19요? 네. 6월 항쟁, 우리가 촛불항쟁은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그죠?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월까지 갔습니다. 2월 달에 박근혜 쫓겨냈잖아요. 그러면, 촛불항쟁 3개월. 6월 항쟁은? 87년 6월 항쟁은? 거의 한 달 했죠. 6월 6.29 선언으로 끝났잖아요. 도태우 6.29 선언. 예? 그래서 거의 한 달 보름 했어요. 4.19는 며칠 했을까요? 보름 정도. 보름 했어요? 딱 하루 했습니다. 하루. 네? 하루. 예, 4.19 딱 터지고 몇 명 죽고 그날 오후에 계엄령 떨어져가지고 탱크가 쭉 진주했죠. 응? 탱크가 딱 진주했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진주하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그날 밤으로 해서
사실 다 정리된 거죠. 시민들은 그때 경찰들이 총 쏴가지고 죽이니까 어떻게 했어? 파출소를 습격해가지고 시민들이 총을 뺏어서 시가전을 벌였죠. 그 시가전을 벌여 새벽 2시까지 저쪽 정릉 저쪽 숲속 북한산 숲속까지 가서 새벽 2시에 끝난 게 4.19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승만이가 내려갔냐? 이승만이가 내려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입니다. 예. 그러면 4.19가 하루 만에 끝났는데 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승만이가 끝났는데 어떻게 내려갔냐? 예? 예. 그때 당시 미 대사였던 놈이 3번이나 경무대를 찾아가서 내려올래 안 내려올래? 어? 내려갈래 안 돼?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승만이가 치매예요. 치매니까 말을 안 들어먹어요. 미국 뜻대로 안 돼. 이 자식이 개기고 너희네가 막 딴 얘기만 하고 뭐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3번이나 찾아가서 내려올래 안 내려올래? 네가 안 내려온다면 저 탱크가 너를 친다. 이렇게 된 거지. 예. 저 탱크가 너를 친다. 이승만 쫄아가지고 그 밑에 놈들도 이제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래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저기 대학로에 이화장으로 모셨는데 이화장으로 딱 갔더니 또 뭐 군바리들이 딱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화 놔뒀다간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의 교포가 이승만 박사를 위해서 비행기를 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병치료차 압송을 하죠. 어디로? 하와이로.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누가 들어요? 장면이가 되죠. 장면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OSS, CIA 전신, 거기서 일했던 천주교의 거두입니다. 교회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람이 젊잖아. 에? 안 되겠어. 그래서 또 한 번 어떻게 했어요? 그 1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임스 하우스만을 검색을 해보시면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박정희를 키우고 전두환이를 키우고 그랬던 거죠.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정치는 없습니다.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요소에서의 한국이 철저한 친미 세력을 양성하고 철저하게 뭐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고 군사, 문화, 예술 뭐 할 것 없이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때 누구야? 조현천이죠? 조현천이가 쿠데타를 세웠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막았겠습니까? 미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너 이제 수고했어. 그러고 그러니까 5년간 미국가 있어도 누구 하나 문재인 때 누구도 그걸 조사를 안 했죠. 우리 같으면 내란죄 저거잖아요. 반란죄니까 그거 쫓아가서 잡아와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이승만이래. 이명박 박근혜와 따른 이 실질적인 미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재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이긴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우크라이나가 되는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되죠. 예. 철저하게 파시즘화가 되는 이런 양상을 보게 되죠. 아주 다 계약을 하고 가고요. 우크라이나가 11개 정당을 해산시켰죠. 11개 모든 방송국을 폐쇄했습니다. 오로지 친 젤렌스키 방송국만 놔두고 친 젤렌스키 신문, 친 젤렌스키 정당만 현재 있습니다. 파시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제기되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수준은 상호 군수지원협정이 제기되고요. 그 다음에는 상호 방위조약, 한일 간에입니다. 한일 간에. 그리고 한미일 간의 동북아판 나토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규모 화력 경멸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로키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삼성이 일본에다가 하고 있죠. TSMC가 미국에다 일본에다 여기 지원 규모가 다릅니다. 4,760억 엔이면 얼마입니까? 500조면 500조. 여기는 100억 엔이니까 10 얼마입니까? 1조인가? 10조인가? 예, 이 다르죠. 어쨌든 TSMC 리피드 쓰는 거는 뭐냐면요. 레피드 빠르게 하는 도요타 애들이 8개 연합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8개 기업을 만들어서 반도체 강국으로 해서 삼성을 타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지금 하고 기회는 이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삼성 애들이 여기 일본에 사오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다가 다 아까 이게 신냉전 전략인데요. 미국에다가 LG, 현대, SK, 삼성이라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죄다 미국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핵심 부분이 다 넘어갑니다. 한국은 남는 건 뭐예요? 껍데기. 노동집약적인 그야말로 노동집약적인 단순 가공만 남을 겁니다. 핵심 부분은 절로 갑니다. 저를 놔두면.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핵무력 시연 이후 미국이 작년부터 제프리 루이스가 핵보유 현실을 수행할 때다. 리차드 하스가 얘가 유명한 애입니다. 얘가 CFR 미국 외교협회 회장인데요. 제재를 해제하고 핵 건축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얘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한반도식 분할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애입니다. 이 사람이요. 저 트럼프 때는 철저하게 북을 제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제재 핵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건축을 하려면요. 상호 인정해야 됩니다. 소련하고 미국만이 핵건축을 했죠. 소련하고 미국만이 핵건축을 했는데요. 그때 누구예요? 상호 인정한 거예요. 인정을 해야지 핵사찰도 하지. 상호 간에 일단은 서로 인정한 조건 하에서 상호 왔다 갔다 검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 그걸 믿어야지 서로. 그러니까 믿으려면은 상호 일단 평화관계 수립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교가 안 되면 핵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핵건축을 하자는 얘기는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블룸버그도 미정부가 포기할 정책은 북에 비핵화다. 작년에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올해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북미 핵전쟁을 막을 방법은 뭐냐? 평화협정이다. 북미 핵전쟁을 막을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야? 평화협정밖에 없다라고 미국애가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에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상원 엊그저께죠. 6월 5일 날 얘가 누구냐? 마이클 터너. 얘가 하원 정보위원장인가? 하원인가? 상원이야. 헷갈리는데요. 얘가 북은 이미 뉴욕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얘는 얘가 뭐 MD 구축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예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얘들이 북을 막을 적이 없다. 대북 억제력 개념은 사망했다. 그래서 이제는 타협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타협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자, 정세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계가 빠른 속도로 좀 바뀌고 있고요. 수년 내에 달러가 대체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게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고 그 새로운 세계 질서가 빠른 속도로 지금 아주 빠르게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요. 아주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요. 2016년에요. 2016년에 미국의 대선 시기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에.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붙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근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가 2월 달에 북이 곧 망한다 그러고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2015년에 미국의 CIA 국장이 비밀리에 한국에 와가지고 박근혜를 만나서 평화협정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때 박근혜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제 곧 망할 텐데 무슨 평화협정이냐라고 난리치고 그때부터 계속 대북 적대 정책을 썼죠. 강하게. 말을 안 들은 거지. 한마디로 미국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어요.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지. 상황이 더 악화되는 조건을 올라가는데 그때 7월 달에 뭐가 터졌어요? 최순실 타블렛이 터집니다. 최순실 타블렛이 터지고 난데없이 타블렛이 터지면서 갑자기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 자식들이 갑자기 박근혜를 갖다 욕하기 시작하네.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완전히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무너진 거죠. 그때 한반도가 긴장이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선 시기에 특히나 트럼프로부터 어쨌든 민주당 정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조건 하에서 그 당시에 그때 실패를 했죠. 그때 실패를 했던 건 트럼프가 되면서 실패를 한 건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몰렸습니다. 막바지에 몰렸고요. 이게 뭔 사진이냐면 1942년도부터 4년
또 이 사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막바지에 몰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한국한테 이렇게 막 공안탄압을 가하고 그리고 조선에 강한 공안탄압 이건 뭡니까? 전쟁 말기에 집에 있는 녹그릇, 밥그릇, 은수저, 수저, 젓가락 다 뺏어가지고 항공 비행기 만든다, 탱크 만든다고 해서 이거 전국적 운동을 벌였죠. 전국적 운동을 모아가지고 지금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갔습니다. 미국, 일본 놈들이. 그리고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강화해서 끊임없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이데올로기, 경제, 그리고 공안탄압, 정치 이 영역에서의 일본 애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 말기에 3, 4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끊임없는 동맹을 강탈하고 이런 과정에서 특히나 당시에 1941년도 소일 중립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이 그때 한국에 조선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좌절했습니다. 소련도 이제 일본하고 타협했구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막 우길승천한 거야. 중국하고도 전쟁하고 미국하고도 전쟁하고 동남아도 전쟁하고 미국은 영원할 것 같아. 일본은 영원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엄청 전향했죠. 죄다 전향했습니다. 심지어 1945년 8월 15일 날 김동리는 아침에 김동리 아시죠? 그 총독부 찾아가가지고 8월 15일 아침에 전향하겠다고 자기가 작가들을 모아서 일제에 충성하는 작가들을 모아오겠다고 일본 관리가 피 웃고 돌아가라 그러더라고. 세상 돌아가는 걸 그렇게도 모르니 8월 15일 아침에 그런 짓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이 그렇게 확대돼 나가는 걸 보고 그렇게 싸움질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일본이 멀잖아 망한다. 끝날 때가 됐다. 더욱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자. 이런 세력들이 있었죠. 김구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죠? 북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해투쟁이 더욱 전개됐죠. 결국은 평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은 자주를 실현해내는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다. 이게 자주와 평화가 절대 뗄릴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중남미에서 배우자라고 봤습니다. 중남미는 전체가 다 싹 다 지금 거의 뭐 여기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런 데 한두 군데 빼놓고요. 서너 군데 빼놓고는 죄다 다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역사적 변화인데요. 이때 나온 게 광역전선입니다. 광역전선. 공식 이름이 광역전선이에요. 그래서 광역전선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브라질이 룰라 호나만 노동당 혼자서 집권한 게 아닙니다. 브라질의 광역전선을 구성했고요. 그 가운데 노동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겁니다. 칠레도 마찬가지죠. 젊은 친구가 학생운동했던 젊은 친구가 공산당 출신의 60대 노 혁명가를 꺾고 그 친구가 내부 경선에서 돼가지고 그 친구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죠. 칠레도 그랬습니다. 페루도 그렇죠. 페루는 뭐 빨치산 투쟁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현실 정권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거고. 아니다. 페루는 아니다. 페루는 정교조 교사가 된 거고. 콜롬비아가 이제 그런 인물이 됐던 거죠.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놀랍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엄청난 멕시코가 자원국유화 선언하고 스페인으로부터 다 뺏었어요. 전력회사까지 싹 다 뺏었어. 그래가지고 다 자원국유 이 오브라도르가 그 우리나라 옛날 DJ 애칭하듯이 이 오브라도르가 암노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진보전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요. 모든 정파들을 다 단결시켰어요. 거기에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죄다 다 수십 개, 한국보다 더 많아요 여기. 얘들 정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무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다 연합을 해서 중로와 우호관계를 만들고 재헌의회를 소집해. 재헌의회 헌법을 바꿔 재헌의회를 소집을 해서 아예 구질서를 완전히 다 바꾸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페루가 그걸 못해가지고 실패했죠. 우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노무현처럼. 그래가지고 페루가 그걸 실패했는데 나머지는 다 재헌의회 했습니다. 재헌의회.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리버럴 좌파하고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애들은 아직도 뭐 헤매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파에도 불구하고 단결하고 단합을 통해서 광역전선의 승리를 거두었던 사례가 이 중남미 사례입니다. 우리도 평화행동을 이번에 770개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770개 단체가 다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도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 이번에 그 6.1 합창단 7월 22일 날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는데 평화 노래를 해야 되는데, 뭐 통일 노래를 한다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통일 노래 못한다. 그랬더니 6.1 합창단이 거부했어. 네, 안 한다, 씨.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통일 노래 하는 걸로 뭐 합의를 다시 봤다는데요. 아무튼, 그런 정도 서로 이치차가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끌어안고 지금처럼 대중이 단결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으로 유리한 조건, 정세도 아주 유리하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 모으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아주 위기적 상황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탄압을 강하는 거는 지배력 상실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배력 상실 위기를 꺼내고 이 패권 몰락하는 유리한 시기에 한국의 자주와 다극화로의 세계사적 전환에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요구이고 필연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최후의 미국의 이해를 지킨 최후의 정권이다. 마지막 정권이다 보고요. 전쟁의 위기, 연합훈련, 핵 오염수 방수, 강제징용 이런 문제들은 다 윤 정권 퇴진하고 결합을 시켜서 윤 정권 퇴진하고 결합을 시켜서 평화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평화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이 현재 평화 문제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결합을 시켜야 되고 6.15 남치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자주와 평화 시민이 결집을 해서 윤 정권 퇴진과 결합돼서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야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한반도의 평화, 진짜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자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범국민전선을 아까 광역전선 같은 범국민전선을 만들어서 이런 진보 정권의 토대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 애들이 이렇게 정신병 제제 외치다가 정신병에 끌려가는 정신병으로 끌려가는 날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본다면 저는 한 2025년이면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나면 거의 뭐 1차 2030년까지 기회가 남겠지만 2030년까지는 거의 끝나고요. 2025년도에는 거의 뭐 상황이 판단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런 과정에서 과거 분단을 막으려고 했던 선조들의 노력처럼 우리도 새로운 시대가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가까이 왔다. 암울하지 않다. 이제 새로운 우리가 자주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단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밤일하다가 오셔갖고 약간 좋으신 분도 제가 뵀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네. 거의 시간 안에 맞춰 주셔갖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 그냥 기탄 없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6.15 남추기를 중심으로 한 자주 평화 세력의 단결, 결집한 전선체를 형성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반윤 전선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 그랬으면 전국 민중행동이나 이런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전국 민중행동을 중심으로 한 반윤 전선, 여기에 자주평화 통일 세력들의 결집에서 전국적 전선체를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측에는 남측이로서 역할이 있고 민주행동 민주행동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 6.15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6.15를 강조한 거예요. 6.15 모임이지 6.15를 강조한 거고 사실 특히 6.15가 훨씬 넓죠. 그 넓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이게 민주행동이 너무 이렇게 협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간층을 잘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가 6.15 모임이니까 민주행동 모임에 갔으면 또 민주행동 얘기를 했겠죠. 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소통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물어보시더라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해도 되냐고.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얘기하셔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저희가 접하는 언론의 거의 90% 정도는 저희가 볼 때는 그 미국이나 이제 보수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한 10% 정도 이를테면 이혜영 교수나 이런 몇 통일시대. 통일시대. 저희 통일시대 사이트 통일타임즈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이렇게 이제 편중된 속에서 마치 이제 우크라이나 이를테면 오늘처럼 뭐 이를테면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어떤 심리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질문에 이제 내심은 저는 이제 비슷하게 얼추 이제 따라가 보긴 했는데 저도 그렇게 답변을 못 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좀 설명을 제가 한 번 더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예. 그 우크라이나 문제는 크게 보면은 2차 대전 연장이다 이렇게까지 약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치 세력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자료 화면들이 참 많은데요. 어쨌거나 미국이 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에서 사실은 러시아가 91년도에 무너졌을 때 그때 러시아를 해체시키지 못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엘친을 믿고 저 사실을 잘 이렇게 하면 그냥 나 넘어가겠다. 러시아를 쪼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한이었고 또 엘친의 후계자로 푸틴이라는 또 큰 실수였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푸틴은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스탈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주의이고 자주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사상적으로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게 아니고 자주적이냐 아니면 예속적이냐 라는 것을 갖고서 사대주의적이냐 자주적이냐 이런 걸 놓고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문제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서방을 동원해 가지고 끊임없이 동진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한 8년간의 준비 과정을 걷던 거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던 거고요. 전쟁 준비를 하면서 밑에 있는 돈바스 지역,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돈바스 지역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던 정도입니다. 2014년에 돈바스 지역에 있던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가 색깔혁명을 통해서 나치 정권이 등장을 하니까 얘들의 이것에 반대해가지고 내부에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로 간에 총격전이 오갔는데 이거를 러시아하고 유럽의 나라들이 참가를 해서 소위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그걸 민스크 협정이라고 그러죠. 민스크 협정을 체결해서 그래서 어쨌든 휴전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때 참가했던 독일의 메르켈이 작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스크 협정은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합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민스크 협정으로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이 자치권을 인정하는 그런 민스크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무장을 시켜서 그래서 러시아를 치게끔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번 작년도 아주 실질적인 과정에서 작년도에 여러분들 보시면 2021년 연말부터 끊임없이 우크라이나가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자국의 주민들이 거기 70%나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또 러시아가 아니죠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죠. 2021년 12월에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중단, 돈바스 공격 중단, 우크라이나 중립화 이런 걸 요구를 하죠. 그런데 1월 달에 미국이 12월 말에 미국이 최종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위기로 딱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2월 달 중순께 드디어 그때 2월 16일이지. 2월 16일 날 그때 바이든이가 끊임없이 러시아가 침공한다 그랬어요. 이게 전선이 막 결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침공한다라고 하다가 전선을 침공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이놈들이 돈바스를 전면전으로 돈바스를 시작합니다. 돈바스 지역에 공세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19일인가 20일 날 돈바스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안 돼 해서 반격전을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시작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반격을 유도한 이러한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게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 형태다. 그래서 러시아가 무고한 우크라이나를 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나토가 준비해서 우크라이나 대리 세력을 앞세워서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발전시킨 이런 과정이 되었고요. 러시아는 끊임없이 지금부터까지 전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쟁이라까지 확대했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특수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특수군사작전. 이게 전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일반 주민들도 우리의 형제다.
옛날에 같은 나라였던 한 나라였던 우리 형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자체만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걸 매개로 해서 미국은 제재를 가했고 제재를 통해서 유럽 경제가 망가지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랜드 보고서 연구소에 나왔고 그 유럽 경제가 망가지면서 유럽 경제의 생산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이러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통해서 비싸게 평소 때 가스나 석유값보다 4~5배 비싸게 유럽에다 팔 수 있었다. 작년에. 그래서 미국의 석유 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받았고 미국의 군수산업 또한 엄청나게 무기를 유럽과 우크라이나에다 팔아가지고 엄청난 떼돈을 벌었죠. 예. 그게 미국의 현재의 원래 모습이다.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걸 매개해서 특히 반면에 이건 한쪽의 미국의 이해가 그렇고요. 또 한쪽에서의 러시아 입장에서는 혹시 중국과 인도가 단결해가지고 유럽에서 안 사는 석유와 가스를 중국과 인도가 사서 싼 값에 사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단결하게 되고 차제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더 빨리 다 거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뭐 갑작스럽게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 2008년 이후부터 계속 2007년도에 최초로 그 푸틴 대통령이 미네 남부에 가가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 미국 중심의 질서가 아닌 다극화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2007년도에 서방들이 모여있는 데서 미네 남부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죠. 사실은 뭐 그때 이후로 쭉 준비됐던 과정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러시아는 핵무력을 발전시켰고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이런 걸 대비해서 이랬던 과정이 있고 그것을 미국 애들은 우습게 보다가 이번에 아주 크게 다친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세계 정세가 질적으로 바뀌는 아주 결정적으로 계기가 되었다. 분기점이다. 세계 정세 전환의 세계 질서 전환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더 해도 될까요? 안 하니까. 질문하세요. 아니 그 보면은 이제 교착 그 모든 남북 교류와 이 남북 합의가 이제 전혀 이제 그 다 이제 암흑인 거잖아요. 그 결국 그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뭐가 있어야지 뭘 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의 주된 이제 명분과 이유가 뭐 그때 금강산에서 총으로 이제 맞아서 돌아가신 분, 그런 게 또 계기가 되기도 했고, 뭐 등등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일 핵심적인 게 이제 북핵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북핵의 뭐 수준이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떤 좀 정확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미국이나 여기서 이제 우익들이 말하는 어떤 침략적 뭐 어떤 거라고 하면 이제 그 방향으로 이 모든 그 사고가 맞춰지고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제 뭐 질문 좋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의 지점인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저기 뭐야 여러분들은 지금 북부가 비핵화라면 북이 비핵화할까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뀌었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안 씁니다. 북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의 비핵화. 여러분들이 통일부의 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핵 평화 번영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 북이 비핵화를 하면 도와줄게. 그래서 번영을 시켜줄게. 그래서 나중에 통일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북만의 비핵화입니다. 과거 이 논리는 언제 썼냐면 2005년도에 썼던 겁니다. 9.19 공동성명 할 때, 9.19 합의할 때, 육자회담 할 때, 그때 북이 선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북 선 비핵화도 아니었어요. 동시 진행인데 비핵화가 먼저 진행이 됐죠. 그리고 평화체제나 국교 수립은 얘기조차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핵화 과정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북이 엄청난 핵 실험 자료들을 미국에 넘겨줬어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연변 핵시설의 냉각탑도 폭파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이 안 믿습니다. 안 믿어. 너 또 숨겼지? 너 딴 데 또 있지? 뭐 이러는 거야. 그 북의 입장에서 뭐야 이거 줬는데
안 믿고 계속 더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비핵화 과정이 결국은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손해는 북만 봤죠. 영변 냉각탑까지 폭파시켰으니까. 응? 결국은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2005년도에 맺었던 빌구 9.19 합의가 깨집니다. 공식적으로 깨졌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뭐냐? 상호 적대 관계다 보니까 믿지를 않는다, 한마디로. 서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 숨겼지? 너 뒤통수 치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불신이 많다 보니 서로 안 믿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믿어야 된다. 믿게 만들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관계를 만드는 게 뭐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국교를 수립하자. 그리고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 논의를 하자라는 게 기본 논의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례로 들은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이 미국한테는 위협이 되지만 북한테는 위협이 안 돼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핵이 미국한테는 위협이 안 돼요. 왜? 상호 수교가 돼 있으니까. 상호 수교가 돼 있고 어쨌든 쟤들이 우리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과 미국만이 적대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위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적대 관계를 청산해내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이것을 언제 합의를 보게 되냐면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북미 간의 조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세 번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합의를 하게 되죠. 순서대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대관계를 청산을 해야지 서로 믿고 서로 간의 공동의 비핵화 논의를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두 번째, 그러면 비핵화의 범위와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비핵화를 볼 때 비핵화는 지금의 핵기술은 어떻게 되냐면 30분이면 날라옵니다. 미국이 미니트맨 3를 쏘면 여기에 평양까지 오면 30분이면 옵니다. 북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쏘면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리 개념이 아닌 거예요. 거리 개념이 아니고 지역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틀 안에서만 한반도에만 핵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을 서구간에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수단과 방법의 체계를 서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만의 비핵화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지금은 오히려 북만의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북이 핵을 갖다 개발했으니까 남쪽이 미국하고 같이 뭐 연합훈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는데요. 실제로는 한미가 특히 미국이 북에 대한 핵위협을 가해서 북이 핵을 개발한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지금 뒤집은 거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단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에서 핵을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 형태는 무엇이냐? 이 형태는 아까 리처드 하스도 얘기했듯이 핵군축밖에 없는 거죠. 상호간 핵을 감축해야 됩니다. 상호간 핵을 감축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핵을 없애라. 근데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핵이 없다 그러면 안전하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0분이면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호간 핵을 감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핵을 감축하겠습니까? 아니, 핵을 폐기하겠습니까? 미국이 안 하지. 미국이 안 하니까 북도 당연히 안 하지. 그럼 비핵화는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상호간에 정치적으로 타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는 게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 시진핑 중국에 얘기하는 게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소련하고 미국이 완전하게 핵군축을 했지만 완전하게 핵군축한 건 아니잖아요. 일정한 수에서 수량만 제한했죠. 수량만. 예. 마찬가지로 북과 미국. 그러니까 이걸 다자간에 그래서 핵협상기구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핵을 서로 간에 줄여나가는 핵군축으로 나가서 그러려면 상호 적대관계가 청산돼야 되고 적대관계 청산된 조건 하에서 핵군축의 방식으로 해야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의 뭐 핵 능력 수준 이것도 북핵 수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거기 아까 거의 러시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다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 자동화까지 실현시켜냈던 것이니까요. 글쎄요, 뭐 저희가 그 바깥으로 본 것만 갖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지그프리트 해커라고
유명한 미국의 핵물리학자가 2010년도에 북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농축우라늄 시설을 보고 나서 기절할 만큼 놀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북의 핵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지금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좀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저거는 어쨌든 상호간에 있어서 뭐 일방적으로 뭐 니를 북의 핵을 비핵화라는 이런 윤석열 같이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북이 예표하잖아. 핵보유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너희들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북의 핵 능력은 이미 뭐 거의 뭐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건 확실하죠. 뭐 어쨌든 북이 그거야 뭐 제가 얘기했듯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타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타협을 할 거냐. 이게 지금은 관건이고, 그러려면은 먼저 신뢰를 쌓는 과정. 그러니까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확장 억제 핵 무력을 자꾸만 집어넣는 이런 짓을 하지 말고, 그래서 상호간에 있어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대화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현재 순서다. 그 대화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은 그런 의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 되셨나요? 예. 네. 그럼 이제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열강해 주신 우리 손정목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아까 발족식 서론 앞부분은 진행했는데 마무리로 발족 선언문 낭독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선언문 낭독은 전국 택배노조 서울 지역 부분부장이신 박대희 부분부장께서 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소개도 하시고. 잠깐만, 어떻게 혼자만 하실까? 이렇게 좀 나와서 같이 할까요?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뭘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네, 낭독.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인사 한 말 잠깐 하시고, 소개. 저는 여기 광진구 동서울편 집중국에서 택배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다 나오셔서 이렇게 화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나오시죠, 뭐. 여기. 네. 조금만 뒤로. 네, 여기 앞에 나오시죠. 아니, 이쪽에. 위원장님 쓰시고. 여기 쓰시고. 이쪽에. 조금만 그쪽, 그래, 됐네. 조금만 더. 마지막 대표님. 그럼 바로 읽겠습니다. 2023년 제24회 광진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이하며 남북 합의 이행으로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벽을 열자. 긴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분단 78년째를 맞이하는 올해 시계 제로의 평화와 통일의 시간이 아문을 들이고 있다. 23년 전 6.15 공동선언으로 남과 북 해외 8천만 동포들은 환호했고, 통일은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로 다가올 것임을 확신케 하였다.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고 이산가족의 상봉이 확대되고 각계각층의 남북 교류가 본물 터지듯이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의 14 남북 공동선언으로 남북 사이의 각급 교류가 전면화되고 개성공단이 평화의 상징처럼 통일된 조국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도도하였다. 8천만 결의의 한결같은 염원을 역사는 경랑으로 헤쳐나갔다. 2018년의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은 평화통일의
기운을 한층 높이는 역사적 장거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남북 정상 간의 모든 합의가 무시되고 모든 남북 간 자주교류의 성과는 무의로 되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6년 개성공단의 폐쇄를 계기로 남북 간의 교류는 사실상 모두 중단되었다.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남북 간의 모든 통일을 향한 노력은 차단당했고 지금까지도 분열과 적대의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광진구에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광진구 통일한마당의 이름으로 지역 차원의 평화통일 관련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는 평화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동의에서 일뿐 아니라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이었다. 어느덧 23년째를 맞이하는 심정은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도 천명했듯이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서 출발해야 함은 역사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원칙에서 평화통일 운동은 시작되고 평화의 길도 통일의 길도 열리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14 남북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북 정상 간의 합의의 출발점이 그것이었다. 작금에 이르러 그간의 각고의 노력이 외세의 개입과 간섭에 의해서 또 반통일 윤석열 정권의 친일, 친리, 일변도 정책으로 대결과 적대의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말이 있다. 잠시만 평화와 통일의 길을 막아 나설 수 있을지 모르나 남북 해외 8천만 결의에 영원히 살아있는 한 평화와 통일의 새벽은 반드시 도래하리라 믿는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023년 제24회 광진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자주통일을 향한 힘찬 출발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6월 13일 제24회 광진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이 상태로 여기서 마무리 회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선언하면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환호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24회 광진구 통일한마당 첫 번째 마당 평화통일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 같이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